이제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의 진짜 속내를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도대체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영국 언론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KGB 출신의 푸틴이 30여 년간 철치부심 끝에 소련 붕괴 이전으로 러시아의 역사를 되돌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러시아가 얘기한 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반대하는 거겠죠. 그 지도를 보면 지금 예전에 이른바 마르샤바 조약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전부 다 나토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죠. 러시아 이제 서남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가 남은 상태였고, 러시아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발트 3국 있지 않습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뭐 이런 국가들이 덜커덕 나토에 가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충지대가 서북부 같은 거에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위기의식을 우크라이나에서 느꼈지 않을까. 그러니까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위헌 확장을 늘 해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패권 국가화되는 거죠. 그 이유, 거기서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네.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인데, 네. 정치적인 맥락을 보면 역사적으로 패권 국가들은 전부 다 자기 시스템을 주변에 계속 심습니다. 아, 예. 계속 심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제국이 이제 1600년대부터 뭐 저기 남쪽으로 터키, 저쪽으로 서쪽으로 헝가리, 폴란드, 그다음 북쪽으로 발칸 이쪽으로 진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고, 최근에도 보더라도 2008년에 조지아를 공격해서 남오세티아 네. 공화국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거기를 공격해서 총독을 앉힌다거나 괴뢰 정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투표로 공화국을 만들어요.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이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죠. 그 다음에 2014년에 오렌지 혁명 때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뭐 루간스크 이런 식의 인민공화국, 크림 인민공화국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뭐 시리아 내전에 2015년에 개입할 때도 보면 시리아가 그 아랍에서는 굉장히 드문 공화국입니다. 아, 예, 아랍 공화국이죠. 대부분 왕정이 많죠. 예. 네, 그렇죠. 이게 왕정하고 다른, 어쨌든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선거로 뽑는 게 공화국인데, 러시아도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의 시스템을, 인민공화국이라는 시스템을 계속 심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결코 인민공화국이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게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동과 서가 주민 성향이 굉장히 다르고, 네. 투표를 해보면 친서방 대통령을 뽑는 지역하고 친러시아 성향을 뽑는 대통령을 뽑는 지역하고가 너무 동서로작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그 투표를 하면, 주민 투표를 하면 친러시아 성향의 지도자가 나타나는 지역에 이제 점령해 들어가고 거기를 인민공화국 형태로 독립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요즘 러시아 그 고위 관리들은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당신네들 시스템이 결점이 많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선거를 할 때마다 이게 휙휙 바뀐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휙휙 바뀌면서 푸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미국 중간 선거인데,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이 참패를 면하려 그러면 목숨 걸고 허리띠 졸라매고 러시아하고 싸우겠다고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남은 나라 일이니까 좀 물러납시다라고 해야 될 것이냐. 예. 그게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느낌 받았는데, 네. 친러시아 성향, 친러시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러시아의 이 서방 지도자 중에서는 가장 좀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 르펜 후보가 결선 투표 가서 르펜 후보가 41%를 넘게 득표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들어가서 인민공화국 해서 만들어 놓고 있으면, 이게 옛날에 러시아 영향권에 있었던 바르샤바 조약에 있었던 나라들이 흔들리겠구나. 네. 선거할 때마다 흔들리겠구나. 거기다가 이 유럽은 뭐 동유럽이든 서유럽이든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겨울 내내는 독일이 한마디도 못하다가 겨울 지나가서 좀 따뜻해지니까 이제야 이제 한두 마디씩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에.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 가을을 또 걱정해요. 근데 그렇죠.
이게 겨울이 되면 러시아가 가스관을 끊어버리면 네. 특히 독일 이런 네. 지역이나 동유럽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한겨울에 그 추운 네. 한겨울에 그 긴 밤을 네. 난방 없이 보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거 때 어떤 사람을 뽑게 되겠느냐. 야금야금 가다 보면 러시아가 이렇게 쭉 나중에 가서 보면 러시아 영향권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아마 그런 걸 노리지 않겠는가 싶어요. 반서방 국가, 특히 러시아같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들이 오히려 서방의 선거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 정치적인 거하고 방금 말씀하신 정치적인 거하고 군사적인 걸 동시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걸 러시아 내부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과거 이 조지아 전쟁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역량을 서방이 과소평가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시리아 내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시리아 내전을 계기로 해서 중동이 친미 성향이 거의 사라지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이 증산 요구를 사실상 묵살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시리아 내전을 보면 사실 그게 2010년에 아랍의 봄에서 시작을 하고 이 아랍의 봄이라는 것은 트위터를 갖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쫙 퍼지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리아까지 갔어요. 네. 아사드 뭐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자유 시리아 군부대에서 여러 반군들이 등장하고 전쟁 상태, 내전 상태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미군이 들어가지를 못했고 네. 결국은 이제 2014년, 15년 되면 러시아 군대가 들어가면서 이 전쟁을 내전을 종식시키죠. 근데 그때 나타났던 문제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에 굉장히 취약한 점이 나타났던 거예요. 네. 자유민주주의가 그 아주 복잡한 종교로 얽혀 있는 시리아에서는 극단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고 얘들이 세력을 넓혀가는 굉장히 중요한 모태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리아 국민들이 나중에 가서 한 사람이 지배해도 좋다. 이거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렇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사드 대통령이 계속 연입하는 거를 헌법을 고치는 걸 역시 주민투표로 통과시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민주주의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상당히 심각한 이 장벽에 부닥친 것 같아요. 아랍 쪽에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시리아를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그렇죠. 그게 아주 강력한 교두보를 확보했죠. 사실 시리아는 아랍에서 굉장히 드문 공화국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왕국들이 우리가 미국을 이제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공화국이 바로 저 앞에까지 들어왔네. 이게 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권위주의를 원하는 국가들이죠. 그렇죠. 근데 인민공화국 같은 권위주의 형태의 공화국이 이거는 이제 경쟁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에 있는 오페크 산유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예. 지난 4월 달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네. 러시아를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제외하는 투표를 했었어요. 네. 그때 물론 뭐 90 몇 개 나라가 찬성해서 제외되긴 했습니다만 반대하거나 기권한 나라들을 쫙 보면 오페크 산유국들 전부 다 기권했습니다. 오페크가 이런 말을 했어. 특히 사우디가 무슨 말을 했냐면 오페크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사우디가 자기들 입으로 그랬거든요. 그 시리아 내전에서 물론 뭐 미군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죠. 거기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IS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하고 같이 편을 먹고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네. 발생했고 그걸 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슬람 극단주의하고 같은 순위파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얼그러지기 시작하고 야 미국이 저런 식으로 빠지는구나. 사우디하고 미국 관계도 얼그러지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이 오페크 중동 지역을 사실상 러시아 영향권에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도 러시아에 함부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자국민의 러시아계 주민이 130만이 넘어가지고 네. 이스라엘도 굉장히 힘들고 또 하나 이스라엘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란과 시리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의외로 미국보다는 러시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그 자국이 에너지 독립한다고 셰일 혁명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네. 그러면서 이 복잡한 중동에서 너무 쉽게 발을 뺀 거 아닌가. 그 자리를 중국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페크에서 2008년 이전까지 미국이 가장 큰 손님이었는데 이제는 중국과 인도가 가장 큰 손님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경제적으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동안 한 십몇 년 동안 여기저기를 인민공화국 하면서 조금 넓혀오면서 중동에 거대한 교두보 확보하고 이 중동 국가들을 오펙 산유국 이런 나라들을 자기 영향권 안에 딱 두고 난 다음에 네. 이 전쟁을 시작했죠. 그러고 아, 난 다음에 유럽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에너지다. 이번 가을 겨울 되면 또 러시아가 가스관 잠근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예.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이 오페크 산유 국가들한테 당신네들이 증산을 내주면 우리가 그걸로 좀 채울게. 네, 네. 오페크 산유 국가들이 이런 제안에 거절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도 그럴 여유가 없다. 근데 예, 그게 이제 러시아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뭐 인권위원회에서 제외됐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한 게 뭐냐면 자기네들한테 비우호적인 국가 48국가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48국가, 와,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반대로요. UN 회원국이 193개 국가입니다. 48개 국가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그 48개 국가가 굉장히 주요한 국가들이긴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8개 국가가 뜻이 또 같냐? 전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제재에 동참을 한다고 했지만 러시아 내에서의 에너지 사업은 제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이 그 왜 북중미 밸류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멕시코인데 멕시코도 러시아 제재에 불참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신냉전 이러는데 저는 그 신냉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전의 냉전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의 발언권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막강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가장 많이 갖고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인데 러시아가 좀 바겐세일을 하니까 인도가 기존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을 들여오면서 미국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제3세계 국가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사모님께서. 사실 제3세계라고 하는 게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구도에서 이쪽 편을 들어도 네. 사실 미국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없고 그렇죠. 소련 편을 들어도 네. 이게 팽당하기 일쑤고 특히 이제 쿠바가 소련의 핵미사일을 네. 자국에 배치해서 네. 미국에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그렇죠. 근데 결국 소련하고 미국이 합의해서 미사일을 뺐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쿠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소련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쿠바 주도로 제3세계라고 하는 걸 만들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들 이제 이쪽도 저쪽도 끼지 않은 나라들을 많이 모으는데 당시에 제3세계라고 하지만 친미 성향보다는 친러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친소련 성향이 강했고 친미 성향을 가진 나라들은 몇 나라가 안 됐죠. 네. 전 세계를 보더라도. 제3세계 치고 친미 성향은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기 보면 전부 다 러시아제 무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세계가 이제 그 이후에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이런 거 그리고 경제력을 갖고 세계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의한 평화 체제처럼 돌아오긴 했지만 네. 이 미국이 영향력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에서 이 미국과 러시아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전 세계,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인도나 중국도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재나 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는 인도나 중국도 엄청난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를 가진 나라들이 다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이게 러시아하고 우리가 너무 사이가 갈라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다 하는 거거든요. 자기 그렇죠. 국익에 따라서. 예, 예. 전 세계가 자기 살 길을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요. 신냉전으로 가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고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각자의 국익에 따라서 이게 신냉전 양극화가 아니라 각자의 국익에 따라서 다극화가 되는 이런 현상이 아니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지금까지의 외교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외교 쪽에 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시기가 2022년이 1947년 그리고 1990년과 비슷한 시기다. 판이 완전히 바뀌는 예. 판이다.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1947년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제 냉전은 확 전 세계가 갈라지고 이 유럽에서도 베를린, 동서베를린 갈라지고 장벽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38선이 이제 완전히 사람들 통행 안 되고 북한, 남한 따로 이제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완전히 베트남도 이제 북베트남 남북. 그렇죠. 1990년은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또 이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그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틀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미국도 지금 이 새로운 틀을 자기네들이 미리 구상해 놓고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훨씬 더 계획을 갖고 있었고 미국은 전혀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판이 바뀌고 시각이 갈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훨씬 더 면밀하게 이 상황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다극화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 쪽 얘기, 서방 쪽 얘기만 했는데 그렇다면 반미 쪽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진짜 깐부일까? 이것도 한번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진짜 깐부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상호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 러시아하고 중국도 그렇게 좋은 역사만을 서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또 하나, 국제 질서에서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적대하는 게 많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좀 견제하는 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특히 인도가, 여기서도 인도가 또 나오는데 인도는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인도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의 무기 시스템을 지금 러시아의 첨단 무기 시스템으로 바꾸는 계획이 있어요. 항공모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그 다음에 전투기까지.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이 만약에 해외에 판매된다면 가장 1순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인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고. 두 번째 이제 중동의 대표적인 이제 반미 국가하면 또 이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은 자국의 핵 협상을 지금 미국하고 타결해야 되는데 이걸 막는 게 또 러시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도 좀 미묘하고요. 네. 사실 미국이 소련하고 냉전할 때 중국은 소련에 대항하는 카드로 미국이 개방을 시켰죠. 네, 핑퐁 핑퐁 외교까지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소련은 그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고 중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다르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면서 러시아를 어떻게 소련을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이 통했고 그게 이제 그 소련 체제가 무너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미국이 그 전에 이제 중국과 아주 심하게 경제 전쟁을 시작해 놓고 서로 간의 감정이 굉장히 양국의 국민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또 다른 강대국하고 또다시 이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다 보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좀 버거운 상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이 이제 크게 바뀌는구나 경제적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미국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는 달러 패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세계 경제를 침체로 만들 정도로 강하게 치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 침체로 가면 자기 자원 팔 수도 없고. 그 선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이 자원을 전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국가의 선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를 걱정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결국 전쟁, 우리 또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